미친년 곧 정신병원 쳐넣을 거야. 그 집이랑 땅 다 내 거야. 우리 둘이 제주도 가서 살자. 며느리가 낯선 남자에게 보낸 문자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제 연락처 이름이 정신나간 년으로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30억 재산을 물려주고 손주까지 봐주며 함께 살았던 며느리였습니다. 그 며느리가 저를 정신병원에 가두고 재산을 빼돌려서 불륜남과 도망치려 했던 겁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내 손으로 직접 전현의 인생을 박살내겠다고. 과연 이 시어머니는 어떻게 복수했을까요? 그리고 며느리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김복희는 올해 63이 된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2년 전 사업가였던 남편 정현수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아들 정태호 내외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남편이 남긴 재산은 아파트 2채와 땅을 합쳐 30억 정도 되었습니다. 복희는 그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으로 이미 아들 명의로 상당 부분을 넘겨둔 상태였어요. 며느리 윤세라는 결혼한 지 8년 된 36살의 여자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냥하고 살뜰한 며느리였어요. 복희는 세라가 집안일을 도맡아 해주는 것에 늘 고마워했고 손주 돌봄에만 전념하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복희는 거실 소파에서 깜빡 낮잠이 들었어요. 세라가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두고 화장실에 간 사이 휴대폰이 계속 진동을 울렸습니다. 복희는 잠에서 깨어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급한 전화인가 싶어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그 순간 복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화면에 뜬 연락처 목록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정신나간 년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복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다시 확인했어요. 분명히 정신나간 년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는 틀림없이 자신의 번호였어요. 복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복희의 눈에 다른 것이 들어왔습니다. 현우 오빠라는 연락처로 주고받은 문자가 화면에 떠 있었거든요. 복희는 그 문자를 눌러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미친년 곧 정신병원 쳐넣을 거야. 그 집이랑 땅 다 내 거야. 우리 둘이 제주도 가서 살자. 복희는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미친년이라는 말은 분명히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정신병원이라니, 재산이 다 자기 거라니, 제주도라니.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자신을 정신병자로 몰아서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희는 재빨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내려놓고 소파에 다시 누웠어요. 눈을 감고 잠든 척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세라가 화장실에서 나와 거실로 걸어왔습니다. 복희는 눈을 살짝 떠서 세라가 휴대폰을 집어드는 것을 지켜봤어요. 세라는 아무 의심 없이 휴대폰을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복희는 그제야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멍하니 누워 있었어요.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전현한테 뭘 잘못했다고. 복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결혼할 때 집도 마련해주고 손주 돌봐주고 집안일까지 고맙다고 용돈도 두둑이 줬는데 그런 며느리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쳐넣고 재산을 빼앗아서 다른 남자랑 도망가려 하다니. 그날 밤 복희는 자기 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문자 내용을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었어요. 현우 오빠가 누구지?
정신병원은 무슨 수로 쳐넣는다는 거야? 재산은 또 어떻게 빼앗으려고? 복희는 하나씩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당장 따지고 싶었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증거도 없이 따지면 오히려 자기가 미친 사람 취급당할 게 뻔했으니까요. 일단 모르는 척하자. 전현이 뭘 꾸미는지 똑똑히 지켜보자. 복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6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분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복희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부엌에서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세라가 거실로 나오자 복희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세라야, 잘 잤니? 밥 먹어. 복희가 평소처럼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세라는 식탁에 앉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맛있겠다. 세라의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이 상냥했습니다. 하지만 복희의 귀에는 그 목소리가 뱀의 혀처럼 느껴졌어요. 복희는 세라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도끼를 이제야 보는 것 같았어요. 아침 식사 후 세라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세라가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좀 늦을 거예요. 저녁은 간단히 드세요. 그래,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복희가 대답했습니다. 세라가 문을 닫고 나가자 복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전현이 어디 가는 거지? 그 남자를 만나러 가나? 복희는 창문으로 가서 세라가 차를 타고 떠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저녁때가 되어 아들 태호가 퇴근했습니다. 복희는 아들에게 넌지시 물어봤어요. 태호야, 세라가 요즘 바쁜가 보다. 자주 늦게 들어오네. 태호는 넥타이를 풀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세라가 요즘 친구들 모임이 많대요. 엄마는 그냥 편히 쉬세요. 세라가 알아서 잘해요. 복희는 아들의 대답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들은 아내 말이라면 무조건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들한테 며느리 얘기를 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 섣불리 움직이면 안 돼.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복희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10시쯤 세라가 귀가했습니다. 복희는 이미 방에 들어가 있었지만 잠을 자지 않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세라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서류 준비됐어? 다음 주에 딴 거는 어떻게 할 거야? 복희는 방문에 귀를 대고 세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빠라고 불렀으니 친정 오빠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서류라니, 땅이라니. 심상치 않은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복희는 방문 앞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좋아, 기다려라. 내년들이 뭘 꾸미는지 내가 다 밝혀낼 테니까. 복희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평생을 순하게만 살아온 할머니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불태우는 독한 눈빛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복희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며느리의 문자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정신병원, 재산, 제주도. 그 단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희는 문득 한 달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세라가 어머님, 세금 문제로 서류 정리해야 해요. 같이 구청 가요라며 자신을 데리고 나갔던 일이었어요. 그때 세라가 내민 서류에 별 생각 없이 서명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서류가 뭐였지? 복희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세라가 세금 서류라고 했는데 정말 세금 서류가 맞았을까요? 혹시 다른 서류에 서명한 건 아닐까요? 복희는 다음 날 아침 세라가 외출한 틈을 타서 집을 나섰습니다. 동사무소로 향했어요. 자신 명의로 된 부동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동사무소 민원실에서 복희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복희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의 소유자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적혀 있었어요. 매수인 이름은 윤세준이었습니다. 복희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원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윤세준. 그 이름은 며느리 세라의 친정 오빠였습니다. 전현이 나를 속여서 서명하게 만들었구나. 그게 세금 서류가 아니라 아파트 매매 계약서였어. 복희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가 자기도 모르게 며느리 친정 오빠한테 넘어간 겁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복희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비틀거리며 동사무소를 나와 집으로 향했어요.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지금 세라한테 따지면 어떻게 될까? 대답은 뻔했습니다. 세라는 분명히 어머님이 직접 서명하셨잖아요 라고 할 게 뻔했어요. 실제로 복희가 직접 서명한 것이니 법적으로 따지기도 어려웠습니다. 사기를 당한 건 분명한데 증거가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세라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복희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물었어요. 세라야, 저번에 구청 간 거 있잖아. 그때 내가 뭐에 서명했더라? 기억이 안 나서. 세라가 고개를 돌려 복희를 바라봤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걱정하는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세금 관련 서류 어머님, 까먹으셨어요? 요즘 건망증이 심하신 것 같아요. 걱정이에요. 복희는 세라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 눈이 어쩜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시어머니를 속여서 10억을 빼돌리고도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다니요. 복희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꾹 눌렀습니다. 아, 그랬구나. 내가 요즘 깜빡깜빡하네. 복희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라는 다시 텔레비전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복희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두 주먹을 꽉 쥐었어요. 지금 따지면 내가 미친 사람 취급당해. 참아야 해. 더 큰 증거를 잡아야 해. 그 주말 오후였습니다. 복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세라와 태호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세라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상하다니? 뭐가? 태호가 물었습니다. 자꾸 같은 말 반복하시고 물건 둔 데를 까먹으셔. 어제는 밥 드셨으면서 또 밥 안 줬냐고 하시더라고요. 세라의 목소리가 안타까운 듯 떨렸습니다. 복희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 병원 한번 가봐야 하나?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좋은 요양병원 알아볼게요. 전문적으로 케어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모셔도 전문가만 못하잖아요. 세라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희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현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았어요. 자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서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남은 재산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복희는 싱크대를 잡고 몸을 지탱했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복희의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전현이 나를 치매 환자로 몰고 싶어 한다고? 좋아. 그러면 진짜 치매인 척 해주지. 그래야 전현이 방심하고 꼬리를 드러낼 테니까. 복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60년 넘게 살면서 연기 한번 해본 적 없는 복희였지만 지금은 목숨이 걸린 상황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복희는 아침밥을 다 먹고 나서 세라에게 물었어요. 세라야, 밥은 언제 주니?
배고파. 세라가 놀란 표정으로 복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방금 드셨잖아요. 내가 언제? 복희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라의 눈이 반짝 빛났어요. 어머님, 진짜 기억 안 나세요? 방금 밥 드시고 숭늉까지 드셨는데. 아이고, 그랬나? 내가 요즘 왜 이러지? 복희가 머리를 극적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세라는 휴대폰을 꺼내 몰래 복희의 모습을 촬영했어요. 점심때가 되자 복희는 또 한 번 연기를 했습니다. 세라를 보며 다른 이름을 불렀어요. 영수가, 오늘 점심은 뭐야? 세라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머님, 저 세라예요. 영숙이가 누구예요? 응? 세라? 아, 그래. 내가 왜 자꾸 헷갈리지? 복희가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라는 또다시 휴대폰으로 촬영했어요.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가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복희는 거실 거울에 비친 세라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세라가 휴대폰을 들고 웃으며 문자를 보내는 게 보였어요. 잠시 후 세라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복희는 거울을 통해 세라의 휴대폰 화면을 슬쩍 봤어요. 친정 오빠에게 보내는 문자였습니다. 완전 미쳤어. 이러면 더 빨리 보내버릴 수 있겠다. 복희는 그 문자를 보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 오늘 날씨가 좋네. 같은 말을 2번 반복하자 세라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본 복희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웃어라, 이년아. 나중에 네가 올 차례가 올 테니까. 며칠 후 저녁이었습니다. 복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치매 연기를 계속하느라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바보처럼 굴어야 하는 자신이 한심했지만 참아야 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라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세라 뒤에 낯선 남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몸이 탄탄했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사람처럼 근육이 잡혀 있었어요. 복희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자에 있던 현우 오빠가 바로 저 남자라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세라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분은 제 헬스 트레이너예요. 운동하다가 목이 마르다고 해서 물 한 잔 드리려고 잠깐 모셨어요. 복희는 세라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다니요. 불륜남을 시어머니가 있는 집에 데려오다니요. 남자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와, 집 진짜 좋다. 강남 아파트는 역시 다르네. 복희는 속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놈이 지금 내 집을 구경하고 있어요. 나를 정신병원에 쳐넣고 빼앗으려는 내 집을요. 하지만 복희는 치매 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눌한 말투로 말했어요. 그래. 물 먹어. 같은 말을 2번 반복했습니다. 세라와 남자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입꼬리를 올리며 웃음을 참는 게 보였습니다. 세라가 부엌으로 가서 물을 가져왔습니다. 남자는 물을 마시면서도 계속 집안을 둘러봤어요. 거실 인테리어, 창밖 풍경, 그리고 복희가 앉아있는 모습까지. 복희는 멍한 표정으로 텔레비전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눈 가장자리로 저 남자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잠시 후 남자가 세라에게 말했습니다. 나 먼저 갈게. 다음에 또 봐. 세라가 현관까지 남자를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복희는 2 사람이 손을 잡는 것을 봤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세라가 거실로 돌아왔어요. 어머님, 저 잠깐 방에 들어갈게요. 세라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복희는 그제야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내 집에 불륜남이 들어와서 구경하고 갔어요.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탐내면서 내 앞에서 웃고 갔어요. 복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너희 둘 다 박살낼 테니까. 다음 날 아침 복희는 세라가 외출한 틈을 타서 집을 나섰습니다. 향한 곳은 서울 서초동에 있는 한법률사무소였어요. 그곳에는 남편의 30년 지기 친구이자 사업 동료였던 오상철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 조문을 왔던 분이었어요. 그때 언제든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복희는 법률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접수대에서 오상철 변호사를 찾았어요. 잠시 후 오상철이 복희를 맞이했습니다. 65의 오상철은 머리가 희끗희끗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아이고, 형수님. 어떻게 오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오상철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복희는 상담실에 앉자마자 눈물부터 흘렸어요. 상철 씨, 나 좀 도와줘요. 나 이러다가 정말 죽겠어요. 복희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 휴대폰에서 정신 나간 년을 발견한 일, 불륜남에게 보낸 문자를 본 일, 속아서 아파트에 서명한 일, 며느리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보내려는 일, 어제 불륜남이 집에 온 일까지. 오상철은 복희의 이야기를 듣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형수님,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상철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복희가 고개를 들어 오상철을 바라봤어요. 현수 형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저한테 봉투 하나를 맡기셨어요. 복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봉투요? 무슨 봉투요? 오상철이 자리에서 일어나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한 곳에서 갈색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형님이 그때 암투병 중이셨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상철이 봉투를 복희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상철아, 아내한테 말 못할 게 있어. 내가 직접 해결할 몸이 아니야. 내가 먼저 가면 이걸 아내한테 전해줘. 단 정말 위험할 때만 열어보라고 해. 형님이 그렇게 당부하셨어요. 복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남편의 필체로 복희에게라고 쓰여 있었어요. 복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복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USB 메모리 하나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복희야, 내가 이걸 남기는 건 만약을 위해서야. 세라가 우리 재산을 노리고 있어. 병문안 온 세라와 그 오빠가 나누는 대화를 녹음해뒀어.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하는데 몸이 안 따라줘서 미안해. 이 증거로 너를 지켜. 그리고 비밀 계좌 정보도 함께 넣어뒀어. 사랑해. 복희는 편지를 읽으며 오열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본색을 알고 있었지만 암투병 중이라 직접 나서지 못하고 증거만 남겨둔 거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당신 혼자 얼마나 속상했을까. 복희는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오상철이 노트북을 가져와 USB를 연결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세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오빠, 아버님 돌아가시면 어머님 치매 걸린 거로 꾸며야 해. 그래야 재산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잖아. 세준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래, 후견인 되면 다 우리 거야. 잘 진행해. 복희는 녹음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전현들이 처음부터 계획하고 들어온 거였어요. 결혼 자체가 재산을 노린 사기였습니다.
오상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지금 당장 고소하고 싶으시겠지만 조금만 참으셔야 해요. 왜요? 증거가 있잖아요. 복희가 물었습니다. 이 녹음은 며느리가 의도를 드러낸 것뿐이에요. 실제로 형수님이 피해를 봤다는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매매는 형수님이 직접 서명한 거라 사기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복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치매 연기를 계속하세요. 저들이 방심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추가로 범행을 저지르게 만들어서 현행범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야 확실해요. 오상철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형님이 부탁하셨으니까요. 복희는 법률사무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분노,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든든함이 뒤섞였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죽은 남편이 남긴 증거와 오상철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세라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복희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오늘 저녁은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예요. 복희는 세라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저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탐욕스러운 본성을 이제 똑똑히 알았어요. 복희가 치매 연기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래. 우리 세라 고맙다. 우리 세라가 최고야. 세라가 피식 웃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기분 좋으신가 봐요. 복희는 식탁에 앉으며 속으로 되뇌었어요. 웃어라, 이년아. 지금 실컷 웃어라. 네가 올 날이 곧 올 테니까. 복희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이상하게도 입맛이 돌았어요. 복수를 다짐하니 밥이 넘어갔습니다. 오상철 변호사를 만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희는 집에서 계속 치매 연기를 하며 지냈어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 물건 둔 곳을 잊어버린 척하고 가끔 세라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세라는 그런 복희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느 날 오후 복희의 휴대폰에 오상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복희는 세라가 외출한 틈을 타서 전화를 받았어요. 형수님, 큰일입니다. 오상철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 후배 법무사한테서 연락이 왔는데요. 윤세라와 윤세준이 형수님 명의로 된 땅을 매매하려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대요. 15억짜리 땅이에요. 복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파트 10억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서 이번엔 땅까지 노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속아서 서명하면. 그래서요, 형수님. 이번엔 저들의 대화를 직접 녹음해야 해요. 집안에 녹음기를 설치하세요. 제가 장비를 보내드릴게요. 오상철의 말에 복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꼭 잡아야 해요, 이번엔. 다음 날 오상철이 보낸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는 동전만 한 크기의 녹음기 3개와 작은 카메라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사용 설명서도 함께 있었습니다. 복희는 세라가 외출한 사이에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거실 소파 밑에 녹음기 하나, 세라 방 앞 복도 화분 속에 녹음기 하나, 그리고 자기 방 책장에 작은 카메라를 숨겨두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복희는 침착하게 설치를 마쳤습니다. 63평생 이런 짓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살기 위해서 그리고 복수하기 위해서 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세라가 현관문을 열자 낯익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윤세준이었어요. 세라의 친정 오빠, 복희의 아파트를 빼돌린 그 사람이었습니다. 오빠 어서 와. 세라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님은? 세준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방에 계셔.
요즘 완전히 갔어. 아까도 밥 먹었는지 까먹으셨어. 세라가 킥킥 웃으며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복희는 자기 방에 있었지만 방문을 살짝 열어두고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를 빌었습니다. 세준이 입을 열었어요. 이번에 땅까지 넘기면 15억이야. 저번 아파트 10억이랑 합치면 25억이네. 세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돈으로 현우 오빠 카페 차려주기로 했어. 제주도에 카페 차리면 우리 거기서 살 거야. 근데 서명은 어떻게 받을 거야? 세준이 물었어요. 지난번처럼 하면 돼. 저 미친년 서명 받으면 되잖아. 세금 서류라고 하면 또 속아. 세라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복희는 방 안에서 이를 악물었어요. 미친년이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분노를 참았어요. 세준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원 거는 어떻게 됐어? 원장한테 이미 얘기해뒀어. 다음 주에 데려가면 강제 입원시킬 수 있대. 치매 증상 영상도 찍어놨고. 세라의 목소리가 득이양양했어요. 좋아. 입원시키고 나면 후견인 신청하고 남은 재산 다 정리하면 돼. 세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희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다음 주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자신을 정신병원에 끌고 간다고요. 시간이 없었어요. 그날 밤 복희는 세라가 잠든 후 녹음기를 회수했습니다. 방에서 이어폰을 꽂고 녹음 내용을 확인했어요. 세라와 세준의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저 미친년 서명 받으면 돼. 다음 주에 데려가면 강제 입원시킬 수 있대. 모든 말이 다 들어 있었어요. 복희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오상철에게 연락했습니다. 오상철은 녹음 파일을 듣고 흥분했어요. 형수님, 이거면 충분합니다. 사기 모의와 강제 입원 모의 증거가 다 잡혔어요. 그러면 이제 고소할 수 있는 거예요? 복희가 물었습니다. 고소장은 제가 바로 준비할게요. 그런데 형수님, 한 가지 더 잡으면 완벽해집니다. 뭔데요? 불륜 현장이요. 저들이 빼돌린 돈으로 불륜남한테 차도 사주고 카페도 차려준다고 했잖아요. 불륜 증거까지 잡으면 이혼 재판에서도 형수님 아들이 유리해져요. 오상철의 말에 복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사설탐정을 고용해서 강현우 동선을 파악할게요. 며칠만 기다리세요. 3일 후 오상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수님 알아냈어요. 세라와 강현우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강남 호텔에서 만난대요. 이번 수요일에 현장을 잡읍시다. 복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전현들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겠어요. 수요일에 뵐게요. 복희는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습니다. 수요일까지 3일 남았어요. 그때까지만 참으면 됐습니다.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세라가 아침부터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었어요. 복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래, 예쁘게 차려입어라. 오늘이 내 마지막 데이트니까. 세라가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 친구 만나러 가요. 저녁 때 들어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복희가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세라는 현관문을 닫고 나갔어요. 잠시 후 복희도 집을 나섰습니다. 오상철과 약속한 강남 호텔로 향했어요. 호텔 로비에 도착하니 오상철과 사설탐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상철이 복희에게 다가왔어요. 형수님, 저쪽 구석에 앉아서 기다리시면 돼요. 탐정이 촬영할 겁니다. 복희는 오상철과 함께 로비 구석 소파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오후 1시 50분쯤
호텔 정문으로 세라가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명품 가방을 들었어요. 잠시 후 강현우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로비에서 만나 손을 잡았어요. 탐정이 멀리서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세라와 현우가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세라가 현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 게 보였어요. 복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상철이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태호 씨, 저 오상철 변호사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요. 지금 바로 강남 호텔로 와주세요. 주소 문자로 보낼게요. 전화를 끊고 오상철이 복희에게 말했습니다. 2시간 후에 저들이 나올 거예요. 그때 태호 씨도 도착할 겁니다. 아들이 직접 봐야 확실하니까요. 2시간이 흘렀습니다. 호텔 로비에 태호가 도착했어요. 태호는 오상철과 어머니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변호사님,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여기 계세요? 태호가 물었습니다. 오상철이 태호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어요. 태호 씨, 지금부터 보여드릴 게 있어요. 충격받으실 수 있지만 꼭 봐야 해요. 뭔데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태호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세라와 현우가 나왔습니다. 손을 잡고 웃으면서요. 현우가 세라의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게 뭐야? 태호가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세라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세라가 태호를 발견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세라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우가 상황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세라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볼게요. 현우가 계단 쪽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세라가 현우를 불렀습니다. 오빠, 오빠, 어디가? 하지만 현우는 대답도 없이 계단 아래로 사라졌어요. 세라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이거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응? 세라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멍하니 아내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복희가 천천히 세라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어요. 세라가 복희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님, 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복희는 아무 말 없이 세라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복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태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진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복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세라를 마지막으로 봤어요. 이제 시작이야, 이년아.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다. 복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호텔에서 불륜 현장을 잡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세라는 집에서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어요. 태호도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복희는 아무 말 없이 밥만 차려주며 때를 기다렸어요. 그날 오후 오상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수님, 준비 다 됐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가족회의를 하겠습니다. 세라 친정 식구들도 부르세요. 복희는 전화를 끊고 세라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세라야, 오늘 저녁에 중요한 얘기 있어. 친정 오빠랑 어머님도 오시라고 해. 방 안에서 세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요? 무슨 일인데요? 그냥 와. 중요한 얘기야. 복희는 그 말만 하고 돌아섰어요. 저녁 7시가 되었습니다.
복희네 집 거실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복희, 태호, 세라, 그리고 세라의 친정 오빠 윤세준과 친정 어머니 윤말자까지. 세준은 불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말자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복희가 문을 열자 오상철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손에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세라가 오상철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분은 누구예요? 세라가 물었습니다. 오상철이 거실로 들어서며 대답했어요. 저는 오상철 변호사입니다. 고인이 된 정현수 사장님의 오랜 친구이기도 하고요. 세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변호사라는 말에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거예요. 오상철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상철이 노트북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노트북을 열고 파일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이건 정현수 사장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녹음해둔 파일입니다. 오상철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잠시 후 세라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빠 아버님 돌아가시면 어머님 치매 걸린 거로 꾸며야 해. 그래야 재산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잖아. 세준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그래, 후견인 되면 다 우리 거야. 잘 진행해. 세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세준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뭐야? 어디서 이런 걸? 세준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오상철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정현수 사장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녹음하셨습니다. 병문안 온 두 분의 대화를요. 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우리가 농담으로. 농담이요? 오상철이 세라의 말을 끊었어요. 그러면 이건 뭐죠? 오상철이 다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엔 며칠 전 복희네 집에서 녹음된 대화였어요. 세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에 땅까지 넘기면 15억이야. 저번 아파트 10억이랑 합치면 25억이네. 세라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지난번처럼 하면 돼. 저 미친년 서명 받으면 되잖아. 세금 서류라고 하면 또 속아. 세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정신병원 거는 어떻게 됐어? 원장한테 이미 얘기해뒀어. 다음 주에 데려가면 강제 입원시킬 수 있대. 녹음이 끝났습니다. 거실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라야,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했어? 세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세준이 소리쳤어요. 이건 불법 녹음이야. 증거로 인정 안 돼. 오상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범죄 모의를 녹음한 건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오상철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저는 이미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사기죄, 문서위조 교사죄, 강제 입원 모의죄로요. 그리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세준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어요. 세준이 갑자기 현관 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이 열리더니 경찰관 2명이 들어왔어요. 윤세준 씨 사기 및 강제 입원 모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세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세준이 발버둥 쳤어요. 이거 나. 하지만 경찰관은 세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세라가 비명을 질렀어요. 오빠. 경찰관 한 명이 세라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세라 씨도 동일한 혐의로 체포합니다. 세라가 뒤로 물러섰어요. 다리가 풀려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세라가 복희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두 손을 모으고 빌었습니다.
복희가 세라를 내려다봤어요.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내 입으로 나를 뭐라고 불렀는지 알잖아. 복희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어요. 정신 나간 년, 미친 년. 그게 네가 나한테 한 말이야. 세라가 울부짖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어요. 제발 한 번만요. 복희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어요. 창문 쪽으로 걸어가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세라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경찰관이 세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세라의 손에도 수갑이 채워졌어요. 그때 말자가 비명을 지르며 뛰어들었습니다. 우리 세라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세라 나. 말자가 경찰관의 팔을 붙잡고 늘어졌어요. 경찰관이 말자를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와 주세요. 말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비틀거리며 벽에 기대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세라와 세준을 데리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말자도 뒤따라갔어요. 세라가 끌려나가면서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살려줘. 나 좀 살려줘. 하지만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멍하니 아내가 끌려나가는 것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복희, 태호, 오상철만 남았어요. 잠시 후 태호가 복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대고 절을 했어요. 엄마,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제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태호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저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저 때문에 정신병원에 끌려갈 뻔하셨어요. 저는 아들 자격이 없어요. 태호가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복희는 태호를 내려다봤어요. 화가 났지만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태호도 속은 거였어요. 저 아이도 피해자였습니다. 복희가 태호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 태호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복희를 올려다봤습니다. 복희가 태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너는 속은 거야. 전현한테 속은 거야. 복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낳은 내 새끼야. 어미가 자식을 어떻게 미워하겠니? 태호가 복희를 끌어안았어요. 복희도 태호를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태호가 엉엉 울었습니다. 복희는 아들의 등을 토닥거렸어요. 오상철이 조용히 거실을 나갔습니다. 모자가 화해하는 모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상철의 법률 대응으로 세준 명의로 넘어간 아파트가 원래 주인인 복희에게 돌아왔어요. 법원은 세라가 복희를 속여서 서명을 받은 것을 사기로 인정했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가 복희 명의로 다시 등기되었어요. 추가로 진행하려던 땅 15억 매매도 취소되었습니다. 세라와 세준이 체포되면서 서류가 중단된 거예요. 복희는 30억 재산을 모두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어요. 세라와 세준은 복희에게 3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신적 피해와 소송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세라와 세준에게는 3억을 갚을 돈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강제 집행 명령을 내렸어요. 윤 씨 일가의 재산이 압류되었습니다. 세라 친정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말자가 평생 살던 집이었습니다. 경매 소식을 들은 날 복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여보, 당신 덕분에 이겼어. 당신이 남긴 증거가 없었으면 나는 정신병원에 갇혀 있을 거야. 복희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영정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지켜준 거야. 고마워, 여보. 복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태호가 퇴근 후 집에 들어왔습니다. 복희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엄마, 오늘 이혼 서류 접수했어요. 조만간 정리될 거예요. 복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이제 다 끝난 거야. 태호가 복희 옆에 앉았어요. 엄마, 앞으로는 제가 잘할게요. 다시는 엄마 속 안 썩일게요. 복희가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둘이 잘 살자. 복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복희의 마음은 오히려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긴 악몽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복수가 끝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복희는 태호와 단둘이 살며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낮에는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저녁에는 아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세라도 세준도 없는 집은 조용했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하기도 했지만 곧 익숙해졌어요. 복희는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복희는 식탁에서 태호와 함께 아침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미역국에 밥을 말아 한 숟가락 떴어요. 그 순간 갑자기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복희가 신음을 흘리며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쇠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엄마 왜 그래요? 태호가 놀라서 물었어요. 복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머리가. 복희가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엄마. 태호가 소리를 지르며 복희에게 달려갔어요. 복희는 눈을 감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었어요. 태호가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여보세요. 저희 엄마가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복희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태워졌어요. 태호도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의료진이 복희를 검사실로 데려갔습니다. 태호는 응급실 복도에서 발을 동동 굴렀어요. 1시간, 2시간.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습니다. 드디어 의사가 태호를 불렀어요. 태호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보호자분이시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호가 화면을 바라봤어요. 뇌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 뭔가 동그란 것이 보였어요. 환자분 뇌에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종양이요? 그게 무슨... 양성 종양입니다. 암은 아니에요. 크기도 작은 편이고 당장 생명이 위험한 건 아닙니다. 의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수술로 제거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대로 두면 점점 커질 수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태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수술하면 괜찮아지는 건가요?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위치도 수술하기 어려운 곳은 아닙니다. 성공률이 높은 편이에요. 다만 고령이시니까 수술 자체가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앞이 캄캄했어요. 복희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복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태호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정신 드세요? 태호가 복희 옆에 앉았어요. 복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의사가 뭐래?
복희가 물었어요. 태호는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는 없었어요. 엄마, 뇌에 혹이 있대요. 근데 암은 아니에요. 양성이래요. 혹? 복희가 되물었어요. 응, 작은 거래요. 수술하면 괜찮대요. 태호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복희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제 죽는 건가? 복희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상하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허무했어요. 평생 고생만 하다가 남편도 먼저 보내고 며느리한테 배신당하고 겨우 복수해서 속이 풀렸더니 이제 와서 죽는다고요. 복희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태호가 복희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울지 마요. 수술하면 괜찮대요.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복희가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태호야. 응, 엄마. 내가 엄마 곁에서 잘 살폈으면 더 일찍 알았을 텐데. 미안해요. 태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원래 이런 건 증상이 없어서 모르는 거래. 복희가 태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꼭 나아야 해요. 알았죠? 이제 저랑 행복하게 살아야죠. 태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복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 시각 서울 외곽의 구치소에서는 세라가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친정어머니 윤말자가 앉아 있었어요. 말자의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허옇게 새어 있었어요. 2달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엄마, 집은 어떻게 됐어? 세라가 물었어요. 말자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경매 넘어갔다. 저번 달에 팔렸어. 세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지금 어디 살아? 고시원에 방 하나 얻었다. 월세 30만 원짜리. 말자의 목소리가 힘없이 떨어졌어요. 엄마 평생 살던 집인데. 세라가 중얼거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다 그 늙은이 때문이야. 그 정신 나간 년 때문에 우리 집이 날아간 거야. 세라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말자가 세라를 바라봤어요. 세라야, 이제 그만해라. 우리가 잘못한 거야. 뭐, 엄마도 그 편이야? 세라가 눈을 부릅떴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됐어. 엄마가 봐. 나 피곤해. 세라가 일어섰습니다. 말자가 부르는 소리도 듣지 않고 면회실을 나갔어요. 세라는 수감실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수감자가 세라에게 말을 걸었어요. 너 왜 그래? 면회 갔다 오더니 얼굴이 시체 같아. 집 경매 넘어갔대. 세라가 침대에 털썩 주저앉으며 대답했어요. 아이고, 그거 안 됐다. 시어머니 때문에 그렇게 됐다며? 응, 그 미친년 때문에. 세라가 이를 갈았습니다. 수감자가 세라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죽으면 재산은 어떻게 돼? 세라가 고개를 들었어요. 뭐, 아들한테 가잖아. 내 남편한테. 세라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러네. 너 아직 이혼 안 했잖아. 시어머니가 죽고 남편이 재산 받으면 너도 몫이 있는 거지. 수감자의 말에 세라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늙은이 나이도 많잖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세라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혹시 그 시어머니 아프다는 얘기 못 들었어? 수감자가 물었어요. 세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못 들었어. 왜? 그냥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프잖아. 만약에 그 시어머니가 큰 병에 걸렸다. 그러면 좋은 거 아니야?
세라의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래, 그 미친년이 빨리 죽어버리면 좋겠다. 세라는 속으로 복희의 죽음을 빌기 시작했어요. 그래야 자신에게도 기회가 올 테니까요.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일주일 후 월요일 오전이었어요. 태호는 회사에 무급휴가를 냈습니다. 복희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매일 병원에서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태호는 복희의 밥을 떠다 줬어요. 등을 밀어드렸어요. 밤에는 보호자용 간이 침대에서 잤습니다. 복희가 태호에게 말했어요. 너 회사 안 가도 돼? 잘리면 어쩌려고. 괜찮아요. 엄마가 더 중요해요.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너 이러다 직장에서 잘리면 어쩔 거야. 잘리면 다른 데 가면 되죠. 엄마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태호의 말에 복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 녀석이 언제 이렇게 철이 들었을까요? 아내한테 속아서 어머니를 내팽개치던 녀석이. 태호야, 고맙다. 복희가 말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당연한 건데. 태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병실에는 복희와 태호만 있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복희가 태호를 불렀어요. 태호야. 응, 엄마. 내가 할 말이 있어. 복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태호가 복희 옆에 앉았어요. 내가 혹시 수술하다가 못 일어나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태호가 말을 끊었어요. 아니, 들어. 만약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복희가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집은 네가 가져. 그리고 나머지 재산은 장학재단에 기부해라. 불우한 학생들 돕는 데 써. 엄마. 태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아버지 산소에 가서 인사 잘 드리고. 알았지? 복희가 말했습니다. 태호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엄마는 100살까지 사셔야 해요. 제가 효도해야 하잖아요. 태호가 복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잘할게요. 그러니까 엄마 꼭 일어나야 해요. 복희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알았어. 걱정 마라. 복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수술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복희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들것에 누웠어요. 태호가 들것 옆에서 복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꼭 돌아와야 해요. 알았죠?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복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걱정 마. 금방 올게. 복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들것이 수술실 앞에 도착했어요. 간호사가 복희를 수술실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어요. 태호는 닫힌 문 앞에 서서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태호 씨. 태호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오상철 변호사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변호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어머님 수술하신다고 해서 왔지. 혼자 기다리면 힘들잖아. 오상철이 태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태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수술실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았어요. 수술 시간은 5시간 예정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태호는 한시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화장실도 안 갔습니다. 오상철이 사온 커피도 마시지 않았어요. 3시간, 4시간.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습니다. 태호는 두 손을 모으고 빌었어요. 하느님, 부처님, 누구든 좋으니까 엄마를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5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태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선생님, 엄마 어때요? 괜찮아요?
태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종양을 깨끗이 제거했습니다. 며칠 회복하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태호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태호가 바닥에 앉은 채로 허리를 숙였어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오상철이 태호의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됐어, 됐어. 어머님 괜찮으시대. 울지 마. 오상철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태호는 서서 엉엉 울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살았어. 엄마가 살았어. 태호는 속으로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복희는 회복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머리에 감았던 붕대도 풀렸습니다. 수술 자국만 남아 있었어요. 복희는 하루하루 기력을 되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침대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부축을 받고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태호는 단 하루도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의 세수를 도왔어요. 점심과 저녁에는 밥을 떠서 먹여드렸습니다. 밤에는 보호자용 간이 침대에서 잤어요. 복희가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너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어라. 얼굴이 말이 아니다. 태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퇴원할 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회사는 어떻게 하려고 무급휴가 냈어요. 걱정 마세요. 태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복희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열흘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한 것 같았습니다. 복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 녀석이 이렇게 효자였나? 복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전에는 아내 말만 듣고 어머니는 쳐다보지도 않던 녀석이었어요. 그런 녀석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복희는 그 생각을 하며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어느 날 오후 오상철 변호사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어요. 형수님 많이 좋아지셨네요. 오상철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철 씨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복희가 대답했어요. 오상철이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형수님, 한 가지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오상철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복희와 태호가 오상철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식인데요? 태호가 물었어요. 세라 씨가 구치소에서 형수님 수술 소식을 들었나 봐요. 그런데 오상철이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요? 태호가 재촉했어요. 같은 방 수감자가 제보를 해왔는데요. 세라 씨가 형수님 수술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대요. 오상철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년 죽으면 좋겠다. 그래야 재산이 남편한테 가고 내가 다시 붙으면 되지. 이렇게요.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뭐라고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네, 수감자 진술서까지 받아놨습니다. 오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전현이 정말. 태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가 죽기를 바랐어? 그래야 재산을 빼먹을 수 있으니까? 전현이 사람이야? 태호가 소리쳤어요. 복희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놀랍지도 않았어요. 전현이라면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니까요. 태호가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병실에 울렸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이혼해야겠어요. 당장요. 태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태호는 이혼 서류를 들고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오상철 변호사가 준비해준 서류였어요. 협의 이혼 동의서와 재산분할 포기 각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구치소 면회실에 도착했어요. 태호가 의자에 앉자 잠시 후 세라가 나왔습니다. 세라의 모습이 많이 변해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머리카락도 부스스했어요. 수감복을 입은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세라가 유리창 너머로 태호를 보더니 눈을 반짝였어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 왔구나. 보고 싶었어? 세라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이게 뭐야? 세라가 물었습니다. 태호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동의서였습니다. 여기 도장 찍어. 태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세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혼? 갑자기 왜 이래?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세라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얘기할 거 없어. 태호의 목소리가 얼음장 같았습니다. 여보, 나 반성했어. 진짜야. 여기서 매일 기도했어. 나가면 잘할게. 다시 시작하자. 세라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네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태호가 물었습니다. 뭐? 엄마가 수술한다는 소식 듣고 뭐라고 했냐고. 세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그년 죽으면 좋겠다. 그래야 재산이 남편한테 가고 내가 다시 붙으면 되지. 네가 한 말이야.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를 참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세라가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변명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죽기를 바랐어? 그래야 돈을 빼먹을 수 있으니까? 태호가 물었어요. 아니야. 그건 오해야. 내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 그런 말이 나온 거야. 세라가 소리쳤습니다. 됐어. 변명 듣기 싫어. 태호가 서류를 유리창 앞으로 밀었어요. 여기 도장 찍어. 안 그러면 재판으로 간다. 세라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구겨서 바닥에 던졌어요. 싫어. 이혼 안 해. 위자료 안 주면 절대 안 해. 세라가 악을 썼습니다. 태호가 피식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위자료? 불륜의 사기까지 한 네가 위자료를 받아? 태호가 말했어요. 재판 가면 네가 물어내야 해. 정신적 피해 배상금까지 합치면 억 단위야. 그거 낼 수 있어? 세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리고 내 형사재판에서 내가 증인으로 나갈 수도 있어. 네가 집에서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말할 거야. 태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형량이 늘어날 텐데. 그래도 재판 갈래? 세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태호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 다시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구겨진 서류를 펴서 세라 앞에 밀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야. 여기 도장 찍어. 태호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세라는 한참을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결국 세라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교도관에게 도장을 빌려 서류에 찍었어요. 손이 떨려서 도장이 삐뚤게 찍혔습니다. 태호가 서류를 회수했어요. 봉투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가. 태호가 말했어요.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여보, 여보. 세라가 유리창을 치며 불렀어요. 하지만 태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세라는 면회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어요.
아, 세라의 울음소리가 면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이혼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태호와 세라는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어요. 세라는 위자료를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손해배상금을 갚아야 할 처지였어요. 불륜과 사기 전과 때문에 재판에서 질 게 뻔했기 때문에 포기한 거였습니다. 태호는 이혼 서류를 어머니에게 보여드렸어요. 엄마, 이혼했어요. 이제 저 혼자예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복희가 서류를 바라봤어요. 이혼 신고서에 찍힌 도장이 보였습니다. 잘했다. 이제 다 끝난 거야. 복희가 태호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요, 엄마.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태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앞만 보자. 복희가 태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복희가 퇴원하는 날이 왔어요. 복희는 수술 후 회복이 빨랐습니다.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밥도 잘 먹고 얼굴에 혈색도 돌아왔습니다. 퇴원 당일 아침, 태호가 휠체어를 병실로 가져왔어요. 엄마 타세요. 제가 밀어드릴게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나 혼자 걸을 수 있어. 복희가 손사래를 쳤어요. 그래도 멀잖아요. 타세요. 태호가 복희를 부축해서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태호가 휠체어를 밀며 병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에 도착해서 병원 로비를 지났어요. 병원 정문이 보였습니다. 정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오상철 변호사였습니다. 손에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형수님, 퇴원 축하드립니다. 오상철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희가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 상철 씨. 꽃까지 사오고. 당연하죠. 형수님 퇴원인데. 오상철이 꽃다발을 복희에게 건넸어요. 복희가 꽃다발을 받아 안았습니다. 노란 장미와 흰 국화가 섞인 꽃다발이었어요. 병원 정문을 나서자 따뜻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어요. 나무에서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복희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두둥실 떠 있었습니다. 복희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 가득 신선한 공기가 차올랐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좋다. 복희가 중얼거렸어요. 태호와 오상철이 서로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2달 만에 돌아온 집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복희가 거실을 둘러봤어요.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거실 한쪽에 남편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복희가 천천히 영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복희가 두 손을 모으고 절을 했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복희가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이겼어요. 당신이 남긴 증거가 없었으면 나는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복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술도 잘 끝났어요. 의사가 다 나았대요. 복희가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도 이제 곧 당신 곁에 갈게요. 복희가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니다. 조금만 더 살다 갈게요. 태호가 효도한다고 하니까 좀 받아먹고 가야지. 복희가 피식 웃었어요. 영정 속 남편도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태호가 복희 옆에 다가왔어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태호가 불렀어요. 응. 이제부터 내가 제대로 모실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태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복희가 태호를 바라봤어요. 그래, 알았어. 복희가 태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이제 잘 살자. 둘이서.
복희가 말했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둘이서 잘 살아요. 태호가 복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노을빛이 들어왔어요. 영정 사진 위로 따뜻한 빛이 비쳤습니다. 복희와 태호는 나란히 앉아 영정을 바라봤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난 것 같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복희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어요. 요즘은 매일 오후에 동네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과 화투를 치며 지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복희는 경로당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골목길에 접어들었을 때 구석에 누군가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이 남루한 여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노숙자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라였어요. 세라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어요. 2년 전 명품으로 치장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세라가 복희를 알아보고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어머님, 복희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는 내 어머님 아니야. 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석 달 전에 출소했는데 갈 데가 없어요. 친정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오빠는 아직 감옥이고. 세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밥 한 끼만요. 사흘째 굶었어요. 제발이요. 복희는 무릎 꿇고 우는 세라를 내려다봤습니다. 네가 나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직도 생생해. 복희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어요. 정신 나간 년, 미친 년. 그게 네가 나한테 한 말이야. 세라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수술할 때 뭐라고 했어? 죽으면 좋겠다. 네가 한 말이야. 세라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복희가 돌아섰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어머님, 제발요. 세라가 뒤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복희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한 발 한 발 멀어졌습니다. 세라의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복희는 끝까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녁 복희와 태호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태호가 귤을 까서 복희에게 건넸어요. 엄마, 드세요. 복희가 귤을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태호가 물었어요. 아니, 아무것도. 복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빛이 들어왔어요. 남편의 영정사진 위로 따뜻한 빛이 비쳤습니다. 복희가 중얼거렸어요. 이렇게 사는 게 제일 좋다. 태호가 어머니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복희는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여보, 나 잘 살고 있어요. 조금만 더 살다 갈게요. 창밖으로 마지막 노을빛이 사라지고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